오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오늘은 좀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약자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또 다쳤을 때, 그게 반드시 물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 약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특히 대형 참사 생존자들을 연구한 세계 유일의 학자로 꼽힙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또 우리 몸이 세계라면 등 베스트셀러의 저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석 교수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중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책 한 권을 또 새로 내셨더라고요, 교수님. 먼 훗날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책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 10년 정도는 네. 좀 대중서는 멈추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더 늦기 전에 제 분야의 어떤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전공 서적 예. 집필에 몰두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이제 김승섭의 대중서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내신 책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예. 책. 우선 여러분 보건학자 김승섭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 특이해요.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공중보건의 생활도 하셨는데 근데 지금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의대 출신이 의사의 길을 접고 다른 길로 간다.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 드물죠. 그렇죠? 보건학자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의과대학 다니면서 했던 여러 경험들이 있는데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거나 귀가 멀게 된 분들 만나서 어떤 병원 바깥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봤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병원에서 실습을 돌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 노동자들인데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 허리가 아파서 왔을 때 며칠은 누워 계셔야 돼요. 이 약 드시고요. 이렇게 말하는 게 실은 말하면서도 알거든요. 그분들 내일도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 누워 계실 수 없다는 거. 그럼요. 근데 그럴 때 그걸로 충분한가? 혹은 정신과 실습을 돌다 보면은 네. 우울증 환자분들 만나게 되는데 진료 차트를 읽어보면 명백히 알거든요. 이분들이 우울증을 발병하게 된 것들은 가난의 문제와 가정폭력의 문제다. 그게 보이는데도 뭔가 물론 현대의학의 힘은 무서운 것이어서 치료제는 힘이 있거든요. 예, 증상을 호전시키고요. 근데 증상이 나아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분들의 우울증을 생겨나게 했던 그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럼 또 입원하게 될 텐데 하하. 그러면은 그걸로 충분한가? 이런 고민들이 실은 임상의사보다는 다른 길을 찾게 만들었던 동기였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답답함. 답답함. 이래도 되는가? 이걸로 충분한가? 물론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제 주변에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 다 그걸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해도 좋겠다. 아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들을 그렇게 아프게 한 혹은 아파도 쉴 수 없게 하는 그 근본, 우리 사회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을까? 그걸 치료해 볼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신 거네요. 막연하게 그랬던 네. 것 같고요. 근데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개별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환자들을 아프게 만드는 사회를 바꾸는 일은 훨씬 더 어렵고 예. 지난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보거나 그중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사회역학이라는 걸 공부하기 시작하셨는데 막연히는 알겠어요. 지금 말씀 들어도 막연히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예. 뭐 어떤 벤젠과 같은 화학 물질 음.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떠오르고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뭐 건강보험의 부재, 혹은 차별적인 어떤 작업 환경에 계속 노출되는 거, 성희롱을 계속 경험하는 것들, 그런 사회적인 경험 역시
인간의 몸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 예. 벤젠이나 바이러스처럼.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되게 부재했고 음,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음. 그런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책의 첫 챕터를 보니까 차별은 공기처럼 존재한다. 차별이 공기처럼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득권인 사람들,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몸,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정상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 어. 정말 누군가가 차별을 경험해? 장애인들이 실제로 차별을 경험해? 음, 성소수자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해? 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 나아졌잖아. 우리 인식 많이 올라갔잖아.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어떤 당사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차별과 맞닥뜨릴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고요. 항상 두려워하고 있고 보이진 않지만은 항상 몸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차별은 공기처럼 존재한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공기 때문인데 공기가 있다는 거 평소에 못 느끼거든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공기거든요. 마치 그렇게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장애인이 병원에 갔다가 어느 날 의사에게서 차별적인 언행을 들었어요. 예.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의사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분은 병원에 가려고 할 때마다 무서울 거예요. 혹시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봐. 그러면은 아프기만 해도 두렵거든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은 차별적 경험, 어떤 사회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걸 경험하는 순간에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람의 몸속에 상처로 남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을 잃고 혹은 두려워하고 혹은 차별받는다고 느끼게 되는 어떤 케이스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을까요? 제가 성소수자 연구를 하면서 트랜스젠더 분들 예. 건강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은행에 가거나 투표하러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과정을 두려워하진 보통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신분증 상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법적인 성별과 외모로 드러나는 것 사이에 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두려워서 투표를 실제로 포기하게 되는 경험들 혹은 은행 업무를 가길 꺼려하게 되는 것들 구직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권한들, 권리들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저한테는 문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장애인 관련해서는 연구 과정에서도 느꼈던 건데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하게 되면은 그 설문조사에 응해준 것들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기프트콘을 드리는데 예. 보통 쉽게 쓸 수 있도록 편의점 기프트콘을 드리거든요. 예. 네, 뭐 그래서 5,000원어치, 10,000원어치 뭐 쓰실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편의점에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기프트콘을 받고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 예, 그렇죠. 혹은 어떤 건강검진을 갔을 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포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혹은 코로나19 때 그 백신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는 가서 어떤 그 경험 자체가 되게 낯선 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줄을 서 있으니까 예. 그분들이 백신을 맞도록 막 이렇게 맞먹거리고 있는 동안에는 예. 그걸 기다려주기가 어렵잖아요. 줄이 너무 길었으니까 예, 그때는. 겨우 그치.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백신을 맞기를 포기하고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어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 백신을 맞는 데서 의도치 않게 배제되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면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아니 흉부 엑스레이가 가슴 엑스레이, 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찍을 때
그쵸. 이렇게 저는 서서 찍죠. 그쵸. 근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없는 건 저는 생각도 못 했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명백히 드러나는 차별들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발달 장애인들이 한국처럼 장애인 주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예예. 어떤 자신의 두통이 있을 때 음.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뭐 머리가 찌르는 듯이 아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분들은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 큰 병이 있을까 봐 머리가 아파서 가더라도 자신의 질병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예. 결국 많은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걱정되니까. 예. 근데 그런 건 역시도 실은 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비장애인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힘듦 아닐까.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비용도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사회가 고려해주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참 맞는 말이네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나는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라는 건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장애 역사라는 책을 번역하고 20세기 초반의 어떤 우생학의 시대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가장 큰 폭력들, 가장 큰 상처들은 보통 정의와 합리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헬렌 켈러 역시 우생학을 신봉했다. 우생학을 지지했다. 이게 맞아요? 저는 헬렌 켈러가 우생학 지지자였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헬렌 켈러조차도 예.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당대의 상식의 힘을 벗어나지 못했다. 헬렌 켈러 선생님조차도. 예. 왜냐하면은 그 시기는 미국 장애 역사에서 20세기 초반은 어떤 시기냐면은 이주민들이 막 증가하고 있고 어떤 국가 입장에서도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훌륭한 몸, 뛰어난 몸, 좋은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하나는 열등한 몸으로 생각되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거였고요. 예. 또 하나는 국가 안에서 열등한 몸으로 생각되는 발달장애나 여러 장애를 지닌 몸들의 단종 수술을 시행해서 단종. 아이를 더 낳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시행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로 치닫는 걸 막기 위함이다라는 명분 속에서 행해졌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시기에 살았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존재조차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예. 그분조차도 그 시기에 진행되었던 우생학이라고 하는 당대의 상식, 당대의 합리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 과거보다는 요즘은 뭐 적어도 대놓고 차별하는 분위기는 줄어들지 않았는가. 대다수 학교 교육 받았고 뭐 편견 가지고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성공해내고 이뤄낸 것 10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10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나아진 것 맞다. 예.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들은 그럼 우리가 채워나가야 하는 우리가 놓쳤던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차별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기처럼 존재해서 기득권에겐 보이지 않고 약자들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분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세상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전보다는 지금 한 70%, 80% 나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20%, 30%를 그대로 둬도 될 것이냐. 공공기관의 문턱을 이제는 휠체어 장애인들도 넘을 수 있으니
편의점은 상관없어. 가 되도록 둬야 될 것이냐. 그 나머지 20%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어떤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지난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 성취한 것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도 음흠. 그와 함께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명시적 편견과 암묵적 편견. 편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오늘날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입니까? 혹은 당신은 장애인을 차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차별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적어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태어났고 교육받았고 자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우리의 몸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교육받고 경험한 시간들이 새겨져 있고 우린 그 시간들로부터 자유로울 리가 없거든요. 그 그렇- 이야기.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명시적으로 밖으로 말할 때는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예. 실제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어떤 역사들이 스며들어와 있을 것이고 음흠. 그 차별의 입장,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을 테니까요. 그게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기가 더 쉽다. 그 암묵적인 편견이라는 게 그건 왜 그래요? 왜 우리 사회에서 더요? 저는 이렇게 인종차별을 예로 들어보면은 네. 어떤 사회에서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이 그냥 캠페인과 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큰 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행해지기 어려운 것들은 실은 미국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던 어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고 예. 그 경험 속에서 그 나라가 학습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학습한 바가. 그리고 그 학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글자로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예, 예, 최근에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명백히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차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류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옥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떤 충분히 숙고할 만큼 경험할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더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교수님의 시행착오들도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워낙 굵직굵직한 의제들, 뭐 천안함 생존자 연구, 쌍용 자동차의 해고자들 뭐 연구, 이런 대형 참사들에 대한 연구를 워낙 많이 해오신 너무도 유명한 학자라 이분이 뭘 그렇게 시행착오를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어떤 실수들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모든 연구에서 지나고 나면 아쉬운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연구를 처음 할 때는 저는 해고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아내들이 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돌이켜보면은 남편의 해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남편들은 정리해고를 반대한다고 계속 투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불안함, 어떤 경제적으로 돈을 더 벌어야 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감당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분들께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볼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네. 연구를 해고 노동자 아내분들 연구도 함께 했던 게 그런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장애 연구하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앵커님께서 참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 거 있죠. 그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깊게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라우마입니까? 트라우마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계속 불안정한 느낌을 갖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이 사람이 나를 함부로 이용하지 않을 거다. 이 사람에게는 내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처음에는 그만큼 그 신뢰관계를 만드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럼 그냥 접근하시다가 시행착오 막 겪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앞서니까 마음이 급하죠. 예, 빨리 연구해야 되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예. 좀 서두르다 보면은 간혹 의도치 않게 그분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신 분,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 간접 경험하게 되는데 2018년에 하셨던 연구, 그 화장품 판매 사원들 연구도 저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곳에서 뭐 마트 같은 곳에서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을 연구하셨더라고요.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는 명품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주로 백화점이네요. 백화점과 면세점. 예.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명품 화장품을 파는 분들이시고 고객으로 가서 그분들을 볼 때면 깔끔한 옷에 어떤 화려한 작업 환경에 그러면 향수를 이렇게 향수도 이렇게 축축축 뿌리셨기 때문에 우아한 향이 나요. 그분들 옆에서. 예. 그런데 막상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노동 조건들이 열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일하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고객용 화장실에 가는 게 공식적으로 내부 규율로 금지돼 있었거든요. 고객용 화장실 사용 금지. 우리가 백화점 가서 화장실 찾는 게 어려운 경우는 드문데 층마다 화장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화장실을 직원분들이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건물 하나에 맨 밑에 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는데 칸수가 되게 적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현장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작업 인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저 멀리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일터를 비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화점 1층이나 면세점이 다 그러한데 건조하고 약간 공기가 선선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말을 해서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신데 그렇죠. 그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데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공기는 건조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건조한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하니까 물을 마셔서 수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분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되니까 참아요. 물을 안 먹게 되고 예. 그러니까 성대 결절에 걸리기가 쉽고 그리고 동시에 화장실 가는 걸 참게 되면은 그런 작업장은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방광염에 걸리기가 되게 쉬워서 그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화려한 공간의 대가를 노동자들의 몸이 치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같은 것도 그때 했던 것 같고요. 바로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게 아프다는 게 뭐 어디 때려서 어디서 사고가 나서 아픈 거 말고도 우리 사회적 구조가 환경이 이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주로 그 대상은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말씀이 바로 이런 경우겠네요. 실은 일하다가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는 구호는
실은 산업혁명 시대에 있을 법한 예, 그런 구호잖아요. 이른바 뭐 오줌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오줌권 오줌권. 투쟁 뭐. 근데 이 화려한 사업장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것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깊게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많더라.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일단 예를 들어 이제 이 화장품 노동자들을 위한 경우라 생각해 보면 어떤 대안들이 가능해? 그렇다고 고객 화장실을 그냥 뭐 직원들 다 같이 씁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왠지 분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서로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방법이 가능하겠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음, 층마다 직원용 화장실이 생기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은 예. 공간 배치상 그러면 차선책으로는 음흠. 이분들에게 오줌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를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떤 인간의 공통점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인간은 배설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공간에서 배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 그 공간에 그 사람이 존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랑 같거든요. 하,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떤 직원용 화장실을 층마다 만들어 두는 게 불가하다면 그때는 고객용 화장실을 편하게 쓰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고객들 역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직원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서로 교대할 수 있는 인원도 충분하다면 또 그 경우는 또 가능할 텐데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상도 못할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화장품 노동자의 예를 들어봤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보자면 그러면 약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을 좀 주신다면요.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하는 건 전문가의 목소리, 저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이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가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 무슨 당사자만큼 자기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존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논쟁이 붙거나 어떤 토론이 붙거나 했을 때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인가를 두고 종종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합리적인 편에 손을 들어주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만 보면은 법정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종종 그러한데 그 입장을 지지하는 지식의 양, 근거의 양이 더 많고 하면은 그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얼마나 논리적인가 뭐 이런 것들이요. 얼마만큼 논리적인가의 핵심은 나의 근거는 이렇게 많아. 근거는 얼마나 내 입장을 지지하는 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을 하면은 더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되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셔닝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쵸.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세련된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그 비명소리조차 억지를 부린다, 생떼를 쓴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류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으면은 예. 영영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음. 계속 비명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음. 우리가 서 있는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어떤 불평등함을 무대 밑에서 갖추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목소리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와닿네요. 저도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해요. 들려드리면 좀 투박하고 그럼요. 가끔은 거친 용어들도 나오고 뭐 이러면은 이제 많은 또 분들이 댓글창에다가 왜 이렇게 생떼를 쓰냐, 어거지를 쓰냐, 비논리적이다 이런 얘기 올라올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물론 연구자로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은 그와 함께 실제로 그런 고민하거든요. 올 한 해 되게 이슈가 되었던 지하철 이동권 투쟁 같은 데서도 예. 지하철에서 장애인 인권운동,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이 늦어진 시민분들 너무나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흠. 당연히. 근데 그와 동시에 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온갖 거를 해봐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내 목소리에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찾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불편한 것은 네. 거기서 우리도 버스랑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장애인들이나 혹은 출근 시간에 늦는다고 불평을 하는 시민분들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저 멀리 있으면서 음. 이 어떤 가장 약한 사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뒤에서 팔짱을 낀 채로 합리성의 언어로 혹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핑계 삼아 어떤 그 갈등이 불거지기를 기다리고 그 고통이 가장 약한 두 집단 모두에게 생체계를 입히는 시기를 방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합리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과정들 전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맞네요. 예. 지하철을 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분들, 혹은 돈이 많은 분들, 뭐 권력자들, 그분들이 아닌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그 약자와 지하철 이동권을 외치는 장애인들 간의 싸움이 돼버린 이 상황.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 주호민 씨 아들 아동학대 논란 예로 들면서 쉽고 잔인한 해결책도 피해야 된다.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자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너도 잘못한 게 있잖아. 너도 잘못했잖아. 그런데 모든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그 갈등을 만들어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스템 있죠.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걸 비난하거나 그걸 탓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개인들을 욕하게 돼요. 거대한 그 뒤에 시스템이 아닌 그 안의 개인. 근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겪었을 때 가장 기억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은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야 더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비극을 어떻게 해야 다음에는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구체적인 당사자들을 비난하는 것들은 그런 예방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전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번 주호민 씨 아들 그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이죠. 그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러니까 교사 간에 지금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갈등의 양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 사람이 더 잘못했네, 저 사람이 더 잘못했네. 이 지금 논란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뭔가를 좀 빗대보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운 게 예. 그러니까 주호민 씨가 분명
저는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또 언급되는 것들을 이분은 되게 괴롭게 들으실 것 같아서 사실 말하면서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그와 함께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학교의 교실에 발달장애 아동이 있었을 때 그 아동은 당연히 챌린징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실 안에서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들을 수용이 가능한가? 수용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도움과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의 신체가 어떻게 노출되었었다라든가 아이가 이러이러한 아이였다라고 하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의 구체적인 어떤 알리고 싶지 않았을 치부에 대한 내용들이 신문 기사화되고 그런 것들을 퍼날르는데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었던 걸 보면서 과연 이 행동이 그 교실에 있었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그 교실에서 통합 교실에서 계속 공부해야 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둘 다 도움이 안 되는 행동 아닌가? 예. 그래서 그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던 아이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뭔가 욕을 하는 것들은 이 갈등으로 인해 생겨났던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소진해 버리는 거다. 맞아요. 네. 같은 갈등을 어떻게라도 좀 줄일 수 있을까? 비극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 예. 참 쉽고 폭력적이다. 쉽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해결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푸는 거다. 아, 그러네요. 그게 사실은 조민 씨 아들, 그러니까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도 그 비장애인 친구들에게도 또 교사에게도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건 네 잘못 내 잘못 이게 몇 퍼센트 저게 몇 퍼센트 이런 식의 해결책을 찾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사분들이 얼마나 어떤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요. 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또 동시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노동권과 아이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대립시켜서 그것들을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서 예.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과 저는 아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 그렇게 대립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예. 아,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쉬운 해결책, 잔인한 해결책을 그냥 쉽게 쉽게 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시스템, 사회, 전체 해결책에 대해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인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끝으로 이제 대중서와는 일단 작별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 뭐 전공서, 연구서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김승섭 교수의 꿈은 뭡니까? 무사히 몫을 다하고 퇴직하는 거? 아, 내 몫을 다하고. 내 몫을 다 하고 아니 퇴직하는 거. 다하고라고 하는 것보다 예. 무사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어찌하다 보니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저에게 다가오는 질문들이 있으니까요. 그중에 답할 수 있는 것들에 답을 하다가 성실하게 답하다가 음. 직업인으로서 마무리하는 거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근데 하도 답답해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하셨는데 뭔가 바꿔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진 않으세요? 더 답답해지는 것도 있고 네. 더 고통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감사히 생각하는 건 이 답답함과 이 고통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괜찮아요. 가치 있는 고통? 적어도 제게는. 예. 응원합니다. 예, 오늘 응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어요. 오늘 이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 정말 유익했고요. 저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 돌아보는 올 한 해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석 교수님 건강하시고요. 예, 너무 답답해하지만은 마시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